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수사당국은 각종 의혹에 대해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 발표로 오히려 은폐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밝혀진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수색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진상 은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축구방송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각종 의혹들을 검증하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본격 탐사보도 방송 국민정보원 PIS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본격 탐사보도 방송 국민정보원 PIS 시험방송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고정으로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카이스트 박사님, 곽동기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시험방송을 한 2주 전에 진행했는데요. 오늘까지 시험방송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정규 방송으로 본 방송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핵심적으로는 세월호 항적 기록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항적 기록이 조작되었는가 아닌가 한번 검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이 주제를 아주 심도 깊게 연구를 해오고 계신 우리사회연구소의 김성훈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지금 국정조사 소식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요. 또 어제 첫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그 소식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으로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사전 조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또 진도 실내체육관에 현장 본부를 꾸리겠다 이렇게 또 계획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유족들이 제기를 했죠. 심재철 의원 하면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하던 그 의원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 해서 18명이 특별위원회 명단에 들어 있고요. 이 위원들이 지금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우선 현황을 좀 보면 그 진도 실내체육관에 현장 본부를 꾸리고 특위위원이 상주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11일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국조특위가 아직까지 조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특위위원들이 빨리 현장 담당 의원, 조사위원들을 파견해서 상주시켜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는 또 기관 보고 관련한 일정을 놓고도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자, 여당이 6월 16일부터 2주간 기간 보고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하자 뭐 이런 일정을 놓고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야당의 입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뭐 난항이 예상되고 있고, 충분히 뭐 예상된 것이지만 아마 이 새누리당이 그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기세등등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당이 야당 쪽에 네. 그 조사 일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배경은 뭡니까? 여당은 그런 겁니다. 야당이 이것을 정치점화 해가지고 7월 재보궐선거 앞에 배치하려고 한다. 예, 7월 30일 그 재보선. 네. 네. 그것 때문에 야당이 기간 보고 일정을 그렇게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제입니다. 어제 2시에 광주지법에서 그 세월호
사고 관련한 그 승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 중에 11명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다루는 재판을 좀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 4시간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17일 오전 10시 다시 재판이 이어지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어제 뭐 보도를 다 보셨겠지만 재판에서는 승무원들이 자기의 책임보다는 해경이 왜 신속하게 구조하지 않았는가,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유족들의 이제 항의를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저희는 그 세월호 승무원들의 그런 행위, 그런 행동들의 또 다른 또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세월호 전반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 과정, 조사 과정으로는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하나 의혹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해서 추적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우선 오늘 집중 분석 주제는요, 세월호 항적 기록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적 기록이 여러 번 이제 수정이 됐고 아직까지 이 항적 기록이 제대로 된 항적 기록이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그 개념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김성훈 연구원님이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예. 개념 설명부터 좀 하죠. AIS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뭐 각종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뭐 AIS네, 네. VTS네, 잘 구별이 안 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뭐 광우병 때는 막 유전공학, 지금은 또 이제 선박공학, 거의 뭐 이런 공부까지 지금 해야 되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일단 좀 AIS가 뭐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자기 차만 나오는데 선박용 내비게이션은 다른 배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동차는 자기가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차로를 지키면은 크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박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길이 따로 없어요. 바다에 뭐 줄을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선장 입장에서 또는 이제 항해를 기본적으로 조작하는 입장에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배들까지 자기 배를 중심으로 다른 선박들을 다 표현하는 이런 장치가 이제 AIS 단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저기 전체를 풀면 뭐죠, 단어가? 내비게이션이요? 아니 AIS의 단어. AIS, 오토매틱 아이덴티피케이션 네. 시스템. AIS. 그래서 AI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동 식별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이제 선박용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화면에 보시면 저 왼쪽 상단에 보이는 저 화면은 소형 이제 여객선용입니다. 소형. 네, 소형인데 이제 딱 보시면 내비게이션 같이 생겼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이제 원이 있습니다. 동심원들이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저 한가운데 있는 것이 자기의 배입니다. 나머지 점들로 표현되어 있는 빨간 점들이 이제 다른 선박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내비게이션에서 그럼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느냐,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대지 속력 막 이런 각종 단어들이 또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배가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느냐, 속력, 그리고 자기 배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방위, 그리고 각속도라고 해서 이게 지금 회전할 때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항로를 이제 변경할 때, 변경할 때 각속도,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다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배를 클릭을 딱 했을 때 왼쪽 하단에 보시면 타겟 쉽 데이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배 이름이 뭐냐, 그리고 이제 이 배 고유 식별번호, 이를테면은 뭐 배 이름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소나타다, 그러면 그 차량에 기본적으로 남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남바들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배의 길이라든지 너비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삼각형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가 하나하나가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하나하나 클릭하면 바로 그 정보가 딱 뜨는 겁니다. 다른 배들의 정보도 알 수 있다. 네, 그렇죠. 저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지 속력이라고 하면 이 바다는
파도가 치고 이제 조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를 운행을 할 때 보면 배에서 나타내는 이제 이 속도계 그렇게 보는 거는 바다 파도 조류에 대한 속도가 나오게 되죠. 그걸 그렇게 감안한 되죠. 속도. 예, 그러니까 바닷물이 계속적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한 속도가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조류를 이제 안고 가면 속도가 빨리 나오게 되고 조류를 거슬러서 운행하게 되면 속도가 느리게 되겠죠. 네. 이 AIS의 대지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바닷물에 대한 속도가 아니라 밑바닥 그래서 이제 이 지각에 대한 그래야지만이 이 절대적인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 속력, 대지 방위 이런 개념들을 좀 이제 보시면 되겠다. 예를 들면 조류가 이를테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닷물이 흐르고 있을 때 배가 어떻습니까? 그냥 가게 되면 왼쪽으로 점점 배가 밀려가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지 방위, 대지 속력이라는 개념을 보면 바닷물이 아니라 밑바닥에 대한 그래서 절대적인 값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측에 이제 보시면 그 데스티네이션에서 목적지가 어디냐 이 배의 목적지 그리고 이제 추정 도착 시간과 날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그냥 단순하게 뭐 차량용처럼 하나의 어떤 속도나 방향 이 정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배의 어떤 종합적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대방 배의 정보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치가 이제 AIS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AIS 개념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설명 이어가 주시죠.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러니까 선박에서 AIS 장비를 달고 기본적으로 이제 발신을 하게 되겠죠. 신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럼 그 발생된 신호가 이제 그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진도 VTS, 그러니까 이제 VTS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게 되겠죠. VTS. 예, VTS. 요게 이제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서 발신한 신호가 이제 AIS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진도 VTS라고 표현되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이더망이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망과 AIS 신호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한데 어우러져서 그 아까 이제 단말기에 표현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하단을 보시면 그 VTS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종합 그 경보와 관련된 장치가 있고 기본적인 화면 모니터, 운영 콘솔이죠. 이게 있고 이제 재생 장치, 그다음에 기록 장치, 데이터들이 기록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VTS 내부에 다 장치가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건 배 안이죠, 배 안. 예, 그렇죠. 선박 내부입니다. 그래서 조타실이라고 하는 거죠. 운전대가 있는. 그래서 그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핸들이라고 표현되죠. 이제 조타기가 가운데 있고 네. 또 정면이나 또는 이제 양쪽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이제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최초에 보셨던 AIS 화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죠. 이제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저 정도 사이즈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것과 플러스해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마이크가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 VHF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초단파 무선 통신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음성으로 교신하는 장비가 되겠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 까만색 이 장비 자체가 이제 그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저 시스템을 가지고 그 관제센터랑 교신을 하는 거고 또 저기에서 발생하는 AIS 신호가 VTS 그 관제센터로 송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송출이 되고 그 송출된 정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VTS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밑에 보시면 선장이 VHF 마이크를 들고서 교신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 왼쪽에는 모자 쓰신 분이 이제 조타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이제 조타수 이런 역할을 보실 수 있겠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관제사가 실제로 교신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제 모니터 상에서 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보이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런 장비들을 VTS 운영 콘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적인 의무 사항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AIS 장비 요것이 기본적으로 국내법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선박안전법이 되겠죠. 선박안전법상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4년도에 발효가 됐는데요. 국내적으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해서 국제 항해를 종사하지 아니하는 다음에 현존 선박 해서 이제 해운법에 의한 총 톤수 150톤 미만의 여객선 등등등 해서 2008년도 7월 1일 이후로는 무조건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법적인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연안 여객선도 이제 그렇죠. 의무적으로. 네, 예. 연안 여객선도 다 의무적으로 장치를 해야 됩니다.
AIS 기록을 우리가 이제 오늘 분석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것이 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지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해상 사고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약간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행기와 좀 비교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다 이제 공항을 가시면 관제탑이 있고 네.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장과 교신을 하면서 뭐 자동으로 운항을 하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운항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비행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VTS라는 그 자체가 관제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된다. 그래서 기본 기능은 AIS의 기본 기능은 교통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장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S가 없다 만약에 그러면 그냥 오로지 레이더만 가지고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레이더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장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레이더라 하더라도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레이더에서 신호를 발생을 시켰을 때 반사되는 에코라고 하죠. 이것이 좀 불명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섬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레이더가 실제로 전파가 미치지 않는 이런 구역들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위성을 활용하는 이 AIS 장비가 도입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AIS 장비에서 전파가 위성으로 올라갔다가 위성에서 VTS로 쏴준다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AIS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 게 기본 목적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다 뭐부터 찾습니까? 이제 블랙박스를 다 찾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선박에는 블랙박스가 설치가 안 된 선박이 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달려있는 선박도 있긴 한데 세월호의 경우를 봐도 블랙박스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럼 블랙박스가 없으면 이 사고 원인을 무엇으로 규명할 거냐 하는 데서 실제로 이제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유일한 게 바로 이제 AIS 신호 이것이 AIS 굉장히 기록. 중요하게 AIS 신호가 쭉 누적되어 있는 이 기록. AIS 신호에 대한 기록. 예, 그렇죠. 예. 이 기록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항적이 어떻네, 항적이 있네 없네 이런 논란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 AIS 신호의 이 중요성을 그대로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항적 기록, AIS 기록을 보면 이게 암초지대로 갔는지 아니면 뭐 어디로 가다가 어떻게 사고 났는지 이걸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기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동안 지금 정부 발표가 굉장히 막 오락가락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 발표가 어떤 건지 한번 좀 브리핑 좀 해주시죠. 예, 화면을 보시면 최초에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되고 뭐 사고 접수 시각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4월 16일 오전에 해양수산부에서 3시 46분 경부터 세월호의 AIS 신호가 사라졌다. 새벽 3시. 네, 16일 새벽 3시 46분에 세월호 AIS 정보가 사라졌다. 저 때는 그 해수부가 그 대책 회의를 하기도 이전 시점이죠. 예, 그래서 채널 A가 우연히 이거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항적이 없다. 왜 없느냐 막 이런 이제 우왕좌왕한 상황이 이제 최초로 단독 보도가 됩니다. 채널 A에서.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왜 항적이 없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불거지게 되죠. 왜 도대체 왜 항적이 없느냐. 그러게죠.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입장을 번복을 하게 됩니다. 세월호 AIS 자료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최초로 그 급변침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배가 갑자기 항로를 꺾었다라는 겁니다. 115도 각도로. 그 다음에 4월 21일이 되면 다시 해양수산부에서 그 3분 36초 구간이 사라져 있었는데 침몰하는 직전에 네. 이제 요 구간에서 3분 구간을 복구를 해서 36초 구간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살아났다. 라고 하면서 항적도를 공개를 하죠. 네. 네, 요게 이제 해양수산부의 주장입니다. 그럼 그거는 정확한 의미가 초반에 115도 급변침을 했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AIS 신호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잘려 나간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나와 있는 항적 자료를 그대로 이제 연결을 한다면 115도로 급변침을 해야지만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1일 날 그래서 이제 3분을 복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6초 구간은 최종적으로 복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정전등으로 이제 AIS 신호가 3분 26초 이게 시간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사본부에서는 26초로 발표를 하는데 3분 26초간 발송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최초부터 항적을 다 가지고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경수사본부의 주장은 세월호 AIS 정보를 처음부터 다 전 구간을 다 가지고 있었다. 예. 이렇게 주장한 거네요. 해수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저거를 사실 살펴보면 4월 16일 오후에 발표한 AIS 자료를 보니까 급변침을 115도만큼이나 꺾어야지만이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막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객선이 115도로 꺾이느냐 이거. 어디 뭐 쿵 박은 거 아니냐 이거. 이런 의혹들이 막 제기가 되니까 부랴부랴 22일 바로 그 다음 날에 사실과 다르고 우리는 모든 항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일종의 좀 변명조, 해명조 그런 발언으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흐름상으로 그렇게 이해가 예. 되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것과 별도로 4월 24일 날 그 아까 이제 AIS 정보가 모든 통합이 돼서 전국의 AIS 기지에서 신호가 통합되어서 한 곳에 모이는 그 대전에 있는 제1 정보 통합 전산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이상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이게 소식이 하필이면 검경이 우리는 모든 항적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고 이틀 뒤에 그죠? 하필이면 예. 예. 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틀 뒤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상이 발견되는. 예, 정부에서는 이제 단순히 그 컴퓨터 서버의 컴퓨터의 이제 OS 그러니까 이를테면 윈도우 같은 거죠. 윈도우에 그냥 단순 이상이었다. 그래서 기록 자체에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윈도우가 중간에 뭐 블루스크린이 뜨든지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이거를 리부팅하는 네. 그런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용 PC를 보면 윈도우가 꺼지면 다시 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고 해서 하드디스크의 자료는 뭐 어떻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그런 투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윈도우가 만약에 맛이 가가지고 다시 리부팅을 할 때 뭐 그 사이에 그죠? 저희 흔히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고장 나가지고 이거를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윈도우를 꺼야 되잖아요. 윈도우를 끄고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 부품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윈도우를 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러한 의혹들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그 사이에 OS가 중간에 이상 신호를 보였다는 그 시간대에 뭔가 조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기본 DB에 대한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그런 수 있죠. 의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25일에 이 당시 상황은 그 진도 VTS가 제대로 뭐 관제를 했느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막 일고 있으면서 진도 VTS가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진도 VTS가 이제 변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의 AIS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체 보유하고 있던 항적도를 내놓죠. 예,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면서 세월호 항적도가 대체로 존재를 하는 것으로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5월 19일에 가면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세월호 AIS가 끊긴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8시 경 그리고 48분 무렵에 AIS 신호가 각각 30초 안팎으로 끊긴 것이 확인이 되는데 네. 이것이 사고의 원인과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짤막한 보도 기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에서. 근데 48분이라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원고 학생의 최초 신고 시간 그게 8시 52분이잖아요. 네. 52분에 불과 4분 전이네요. 그렇죠. 그럼 단원고 학생이 119에 신고하기 불과 4분 전에 AIS 기록이 없다는 거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그 검경수사본부의 입장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검경수사본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진도 VTS의 모든 입장이 다 다르네. 다 다릅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승객이 119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긴급 구조 요청을 하기 불과 4분 전에 AIS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왜 침몰과 관련이 없는 거죠? 수사 대상이 납득이 안 아니라고 가요. 주장하는 예. 이유가 그렇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음. 근데 이게 연합뉴스에 당시에 보도가 됐습니다. 5월 19일자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무슨 뭐 종합 기사 이렇게 해서 쭉 뭐 해석이 달려 있는 이런 기사가 아니라 그냥 단신 보도예요. 그래서 그냥 딱 그 검찰 수사본부에 입장만 딱 나와 있는 몇 줄짜리 그런 이제 짤막한 보도가 되고 그냥 묻혀버립니다. 근데 어찌됐든 근데 이 자료가 왜 중요하느냐? 그 전에 이제 검찰의 입장은 우리는 항적을 다 갖고 있다. 그렇죠. AIS 자료를 기반한 걸 다 갖고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그 사이 여론에서 엄청나게 AIS 계속 꺼졌다. 꺼지는 게 증명이 되는데 왜 계속 이런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그 경찰 합동수사본부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쭉 보면은 각각의 입장이 계속 다른데, 이를테면 해수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없다 그랬다가 점점 막 생깁니다, 자료가. 네. 이런 흐름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 검찰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론에서 자꾸 없는데 왜 자꾸 있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슬그머니 얘기를 하는 게 또 하나 있죠. 중간중간 없다. 네. 네. 그럼 이게 실제로 그 생존자, 탑승객 그 숫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변한 게 아니라 항적 기록도 있었다가 없다가 뭐 이것도 왔다 갔다 계속 변한 거고. 그렇죠. 쉽게 보면은 이 사고 4월 16일 사고 이후에 4월 말까지 그 전체적 기간에 뭐 제대로 일관되게 나온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항적 기록만 놓고 봐도 정말 이게 정부 기관마다 다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자,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각각 다른 입장의 세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주장들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예. 어떤 그 주장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좀 해봅시다. 자, 우선 이게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가 4월 16일 날 우리가 복구했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기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4월 16일 오후에. 네, 오후에. 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아까 그 급변층으로 추정되는 115도가 꺾였다 세월호가 네. 좌측 상단에서 화살표가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신호가 붉은색 끊깁니다. 화살표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왼쪽 하단으로 급격하게 꺾입니다. 그러고서 북쪽으로 스멀스멀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항적이 보이시죠? 저 항적이 이제 4월 16일 오후에 정부가 발표한 항적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항적이 존재를 하겠죠. 인천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사고 수역, 그러니까 즉 병풍도 동쪽 해상에서 벌어졌던 그 당시에 항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항적을 제출하면서 115도 급변침을 추정하는 입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 항적을 보면 8시 48분에 끊겨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계속 연결이 되어 있죠. 아니 그 3분 30초가 삭제된 그 항적 기록도 아닌가? 그렇죠. 저기가 아니,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이제 검경이 5월 19일이었나요? 예. 8시 48분에 AIS 기록이 없다면서요. 그게 저 부분입니다. 8시 48분에 끊긴 거죠. 아, 네. 예, 끊겨서 없는 겁니다. 지금 예, 저기. 예. 근데 그 해수부가 당시에 추가 복원했다면서 나중에 그 J자로 표현되어 있는 항적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된 항적도, 추가 복원된. 추가 복원된 항적도를 발표를 하죠. 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자동 식별 장치 기록, 즉 AIS를 얘기를 한 겁니다. AIS 기록을 정밀 분석을 해서 항적도를 복원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월호 AIS가 기본적으로 계속 꺼졌다라는 것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는 꺼졌다, 것이. 켜졌다. 예. 꺼졌다가 언제 켜졌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꺼졌다.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켜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 꺼지고 켜진 거는 우리가 확인 가능한 건지 네. 추정인 건지 확인 가능한 것. 확인 가능한 정부가 기록인가? 확인해 준 것. 정부가 확인해주고 그 외에 그리고 또 그 외에 네. 이를테면은 자료 출처는 뭐 한겨레 TV의 김어준 씨, 네. 그리고 VTS와의 교신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보시면 해양수산부에서 최초로 이제 확인해 준 그 끊긴 구간들을 좀 보시면 3시 40분 40초에서 43분 요 사이에 기록이 없다. 새벽 3시 40분이죠. 예, 4월 16일 3시 40분. 그러니까 저 때가 침몰한 당일에 대략적인 위치가 군산 앞바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 군산 앞바다 정도에서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4시 5분부터 또 이제 기록이 한번 사라지고요. 6시 11분 그리고 이제 8시 1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인정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시간대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밝혀진 게 어디냐? 4월 16일 이제 1시 41분 17초 경에 이제 상업용 AIS 이 트래킹 사이트라고 하죠. 이 추적 장치.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VTS 기록 이거를 일부를 취합을 하는 거죠. 일부를 취합을 해서 상업적으로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록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의 기반은 정부 기록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100%를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요. 다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에 신호를 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사이트들의 기록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 AIS 기록을 상업적으로 그 이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그렇죠. 업체가 보유한 기록에 의하면 1시 41분 17초 경에 세월호가 마지막 AIS 신호를 위성으로 보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위성 그 중간에 쭉 이어져 오는 신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다. 이거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꺼졌다. 네. 요 기록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냐면 8시 1분경에 그러니까 진도 해소 구역에 진입한 이후입니다. 들어와서 또 이제 그 상업용 AIS 요 기록에 의하면 한 차례 또 꺼진 것이 확인됩니다. 요 부분 아까 이제 합동수사본부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죠. 30초 안팎 후로 기록이 없다. 그 대략 꺼진 위치를 보면 새벽 1시 40분이면 충청남도 태안반도 앞바다 정도가 되죠. 예, 좀 위쪽입니다. 예, 그쯤이 되고 그리고 그 3시 40분, 새벽 3시 40분이면 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 편산반도 그 근처가 되고 그리고 진도 VTS 그 교신 영역대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네. 이제 맹골 수도에 진입하는 그 언저리가 되겠죠. 네. 8시 1분. 그때도 또 끊기게 되고. 진도 VTS에 진입한 것은 7시 초반대. 그리고 이제 8시가 되면은 거의 이제 사고 지역에 거의 들어오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 예, 맹골 수도에 예. 들어오는 거죠. 그런 구간에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8시 48분 아까 그 기록이 이제 없는 부분. 네. 이 부분은 다 없다라고 인정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 VTS 그 교신 기록 전문을 확인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8시 56분 당시에 최초로 제주 VTS랑 교신을 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아니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항해사. 세월호 항해사가 이제 제주 VTS 교신하는데 이때 군안 신고를 처음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때 제주 VTS에서 세월호가 안 보이는데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없다는 거죠, 신호가. 그 다음에 이제 9시 6분경에 보면 이제 진도 VTS에서 둘라 에이스라는 선박으로 군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둘라 에이스의 선장 문예식 씨죠. 이 문예식 씨가 세월호가 AIS에 없다. 어디 있는 거냐. 그래서 진도 VTS에서 본선에 그러니까 즉 둘라 에이스호의 우측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식별하고 가는 거죠. 그 관찰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월호는 AIS가 꺼져 있는 상태였었고 병풍도 동쪽의 그 섬 그 인근 해상에서 우회도는 우선에는 물체라나 레이더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어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 9시 29분경에 그 진도 VTS와 세월호 선장 이준석 간의 교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교신 기록을 보면 이준석 선장이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저 빨간 탱커가 뭐냐? 탱커라는 건 유조선을 얘기합니다. 네. 그 배가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건 둘라 에이스인데 우리 배 지금 AIS가 꺼져 있다. 그래서 안 보이는데 저 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술들을 보면 AIS가 꺼져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꺼졌다가 켜졌다 또는 계속 꺼져 있다 이런 식의 어떤 AIS의 이상 기록 이상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진도 VTS에서도 꺼진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 네. 처음에는 이제 검경 합수부에서도 꺼진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번복했고 네. 일부를 인정을 한 거죠. 네. 자 그런 주장들을 좀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AIS라는 것이 꺼질 수가 있는가 예. 저절로 꺼질 수 있는가? 네. 그 구조를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IS는 기본적으로 그 항적을 기록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선박을 운항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법 장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박을 설계할 때 항법 장치로 들어가는 전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겠죠. 그러겠죠. 이 전원을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AIS 장비로 들어가는 이 전원들 또는 아까 이제 그 VHF 무선 송신기 이런 장치들에는 별도의 전원을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게 이제 일반 선박 내에 독립된 이제 비상 발전 설비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인데 그 우측에 보시면 이멀전시 제너레이터, 비상 전원, 비상 발전기라는 거죠. 비상 발전기 영역이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큰 파란 화면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저기 배전반을 거쳐서 왼쪽에 조그마한 이 네모 박스를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에이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항법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멀전시 제너레이터 그 비상 발전기에서 비상 배전반을 거쳐서 바로 그 항법 장치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박에서 전원이 꺼지더라도 그렇죠. 저 AIS 장비의 전원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죠. 만약에 시동이 꺼지더라도 비상 발전기는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를테면 비상 발전기와 비상 배터리까지 장착을 하는 거죠. 네.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음.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비상 그 전력 공급 장치는 따로 별도로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고 항법 장치는 설사 시동이 꺼지더라 해도 이것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배 엔진이 꺼지는 거하고 배 정전하고 직접 어떤 연관인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한데 네. 배가 정전이 되더라도 통신 장비의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예, 그렇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예. 예. 흔히 지금 이 검경 합수부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맨 처음에 3분 36초간 그 사고 수역대에서 AIS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복구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3분치를 복구하잖아요. 36초 빼고 뒤에 후반부 3분치를 복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비상 배터리 전원이 들어와서 AIS가 다시 이제 나온 걸로 판단을 한다, 추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추정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요 아까 전원 공급 장치에 어떤 기반한 그런 어떤 하나의 나름의 변명이 되겠죠. 어떻게 이걸 복구했는가 이런 근거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알파 잠수기술공사 그 이정인 대표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 알파에서 운영하는 배에 직접 올라타서 배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 장비들 다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 레이더하고 내비게이션하고 통신 장비까지 다 이제 봤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엔진 그리고 배의 전원하고 전혀 독립된 배터리 혹은 발전기로 운영된다. 그리고 그거는 그 통신 장비가 배 조타실에 있잖아요. 배 제일 위에 있다고. 네. 마지막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지. 배에 무슨 엔진이 꺼지고 뭐 물이 차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깔아앉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전원을 뽑지 않는 이상 꺼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배터리가 있어. 배터리가 시동용으로 써요. 근데 어느 배터리는 통신용으로 따로 놔둬. 별도로. 기관실에 있고 하나는 위쪽에 놔둬. 그래갖고 엔진이 고장 나서 기관실이 침수가 돼서 일단 구조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전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네. 그 배터리가 고장이 나기 전엔. 그러니까 배가 기관실 그 발전기가 다 고장 나도 통신 배터리는 그냥 살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VTS 항적을 그것도 이런 기계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기계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정전이 돼서 말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여기서 세월호의 전원이 꺼져서 혹은 AIS가 꺼져 있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배의 전원하고는 관계없이 임의로 뽑은 경우 아니고는 발생할 수 없는 현상 아닌가요? 그런 거죠. 지금까지 주장을 종합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원은 독립적으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배를 생각했을 때 AIS가 꺼지면 옛날 같았으면 나침반이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북두칠성을 보고 갈 겁니까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과연 그러면 이 선원들이 배를 운항을 할 때 AIS를 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끄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지금 여러 경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시면 자기의 위치를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입니다. 유명하죠. 한국 서해에서 뭐 꽃게잡이 어선이라든지 이런 배들은 이미 자기 항로를 다 벗어난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항해에서 우리 영해에서 조업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그렇죠. 근데 AIS 켜져 있으면 드러나니까 위치가 드러나니까 남으니까 끄고 들어온다는 거죠. 예. 들어와서 조업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 이 배들의 존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겠네. AIS가 꺼져 있으니까 아까 VTS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이더망에 어떤 미식별된 물체가 발견이 됐다. 이게 아니면 저 선박들은 발견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배가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위치를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때 AIS를 임의로 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단독 보도했던 채널 A의 보도에 의하면 선박 항해 관련 일부 전문가들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AIS를
신호를 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IS를 임의로 끄는 경우가 선박 운항하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하나의 비밀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근거는 그 JTBC와 인터뷰했던 문혜식 선장, 네. 둘라 ASO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분도 유사한 주장을 하시죠. 사람이 그 당시에 9시 6분 당시에 진도 VTS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라는 조난 요청을 받고 AIS를 봤는데 이게 없다. 세월호가 당시에. 없다. 세월호가 없다, 안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왜 없는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껐든지 스위치를, 내가 추측할 때는 위치를 감추고 싶어서 껐지 않았을까. 비슷한 맥락이죠 지금 다. 이런 경우에 AIS하고 정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정리가 되고, 그렇죠. 임의로 끄지 않는 이상 사라질 수 없다. AIS 이 장치는. 근데 실제 중간중간 꺼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 있어요. 확인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일반 여객선인데 예. 그걸 왜 끌까? 그렇죠. 왜 불법 조업을 할 것도 아니고. 어. 정상적으로 제주도도 네. 인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도 끌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죠. 어. 근데 없습니다 신호가. 그것도 중간중간 다 끈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예, 뭐 가다가 30초도 있고 불법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5분짜리 최장 5분 이 꺼진 적도 있고. 예. 근데 지금 확인한 것은 그 문혜식 선장, 두라이 SO의 문혜식 선장의 그런 입장, 증언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중간 중간에 AIS를 임의로 끄면서 이제 운항을 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왜 그랬는지를 뭐 이번 선원들한테는 우선 이걸 밝혀내는 게 좀 중요하겠네.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예. 왜 꺼졌는가, 혹은 왜 껐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AIS 기록이 삭제와 복구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제 삭제와 복구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장비들을 쭉 보셨을 때 이 신호를 만들어내는 기본 주체는 배입니다. 배. 예. 그러니까 배에서 이걸 쏴야 되죠. 위성으로 쏘고 이것이 다시 이제 관제센터로 내려옵니다. 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에서 만약에 AIS가 꺼졌다, 신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거는 꺼진 게 확인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중간 중간에. 근데 그거를 복구한다고 하는 거, 해수부가 복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네 또. 그러니까 없는 신호를 예. 복구를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리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해수부는 아까 이제 항적도 보셨지만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일부 36초 구간을 제외하면.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이 하나의 의문점으로 또 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수부가 그 공개한 그 항적도 상에서도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상업 AIS 센터 거기서 확인되는 그 기록이 끊긴 지점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저기 항적도를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상업용 AIS 항적도가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 시중에 많이 이제 웹사이트들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부가 발표한 항적도, 뭐 AIS 자료에 근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항적도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물론 오차는 존재를 합니다. 오차는 존재하지만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 거의 유사한 포인트들 다 찍혀 있는 요 정도로 확인이 좀 되고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AIS 신호가 끊겨 있는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되죠. 예. 정부에서도 이제 그 아까 6시 때 여기는 그 신호가 없다. 요거는 항적도로 확인을 해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나머지 파트에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는 어디냐. 그 아까 이제 세월호가 이른바 그 왼쪽으로 넘어져가지고 우선회를 합니다. 쭉 돌아가지고 북쪽으로 지그재그로 이제 표류하는 그 과정. 네네. 그 과정에서 보면 여기도 지금 항적도가 다 복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8시 56분부터 아까 9시 6분에 그 문혜식 선장의 증언, 그리고 9시 29분에 그 세월호의 증언, 교신 기록,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실제로 여기서는 AIS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 교신 기록이 다 거짓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교신 기록을 다 조작하기는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교신 항적도가 기록, 네. 조작될 가능성은 더 높죠.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항적도가 도대체 뭐냐? 배가 이게 쭉 가잖아요. 이렇게 배가 뭐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지그재그로 가지 않는 이상 그 사고 나기 전에 쭉 가면 뭐 대충
이 방향과 속도를 보니까 뭐 이렇게 갔을 것이다라고 추가로 해서 이제 그려 놓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배가 하나가 전복이 돼서 7명인가 실종이 돼요. 그 배는 차를 4대인가 5대인가 이렇게 싣고 연평도를 9시에 떠났어. 연평도는 북위 37도 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입출항 선박 거기서 인천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어디로 가거나 하면은 해군에서 모니터를 하게 돼 있어요. 30분마다 현위치 뭐 어디 항속 얼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 이렇게 그쪽에서 오는 배 그 옆에 있는 배 무슨 배인지 확인 봐라. 야 어선입니다. 어선 무슨 호예요? 이런 식으로. 왜? 이북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에? 근데 12시 반인가 1시쯤에 12시 반에 사고가 난 게 12시 반쯤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응? 싹 없어졌어. 배가. 그러다가 1시 몇 분인가 엎어진 배가 둥둥 떠다니다가 어선에 발견이 돼갖고 신고가 돼. 부랴부랴 해군에서는 9시 출발 항적도를 딱 그려 12시 반 X 그래갖고 그걸 들이밀어. 정상적으로 다 했다. 12시 반에 교신이 끊긴 자리가 여기다. 그래갖고 이제 해군이 2주 동안 찾아. 해군 해경이 그 빠진 위치를. 왜? 배는 발견이 됐지만 떠서 실종자 거기 싣고 있던 화물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됐어. 그래서 12시 반 X한 데서 주구장창 찾다가 안 되니까 가족들이 우리한테 왔어. 해달라고. 하루 나가는데 얼마? 싸게 했어요. 배 타고 거기까지 가려면 덕적 쪽이니까 한참 멀어. 그래갖고선 조건을 걸었어. 4일 동안 찾아서 없으면 없는 걸로 하자. 하고 거기 이제 우리는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걸 갖고 가서 이제 뭐 시커먼 거 나오면 다이버 들어가서 확인하고 12시 반 없어진 X된 위치를 쭉 찾았어. 4일 찾았는데 없어. 그거는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가족들한테 그랬어. 이거 가짜야. 엉뚱한 데서 이건 저기야. 그리고 약속대로 내가 당신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는 끝내는 거다. 그래서 알았대. 수고하셨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난 나올 거다. 나는 또 나올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자기네들이 식사라도 돈은 그렇지만 식사라도 뭐 준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여튼 찾아서 연락을 드릴게. 그때 나오시라고. 나는 이러면 잠이 안 온다고. 이제부터는 나하고의 싸움이지 무슨 가족을 위해서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갖고 거기를 또 며칠 더 찾았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9일째 되는 날, 야 이거는 배가 어디서 발견됐다 그랬지? 거기서 발견됐어. 그럼 물때가 그때가 언제지? 시간이 언제지? 계산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자연 상황을 갖다가 유추해냈어. 기록으로 있는 거는 뭐 물 이제 갑조에서 만조로 뭐 된지 몇 분 몇 시간 됐고 이런 거는 기록에 있잖아요. 그 상황이. 야 그러면 분명히 지금 가만히 배 놔둬봐. 그 시간에 9일째 된 날 배를 엔진을 끄고 가만히 있었어. 내가 이제 다 몰았지만 딱 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흘러. 야 반대 방향이야. 가면서 잘 봐 눈으로.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북에서 남으로 흘렀어. 그 시간대가. 그러다가 배가 거기서 발견된 거거든. 그러니까 발견된 자리에서 역으로 그냥 쫙 올라간 거야. 한 20몇 분 올라갔어. 배가 갑자기 수심은 한 10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치는 데가 보이는 거야. 저거야. 그걸 쫙 하면서 사이드 스캔 싹 하니까 시커먼 것들이 척척척 있는 거야. 앵카 내려. 그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 봐. 트럭, 차, 화물이 고철이었는데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야. 수중 촬영.
그거 가족들한테 전화했지. 찾았다. 그러니까 신문에 해군 해경은 뭐하나. 그 당시에도 민간 업체가 뭐 사고 며칠 만에 찾아내. 뭐 그러니까 그 사례는 말씀하시기에 사고의 기록을 조작해서 제공했을 가능성이 조작한 거지. 벌써 20-30분 거리 북쪽에서 그게 전복이 된 건데, 전복이 돼서 배가 떠밀려 온 건데, 떠밀려서 발견된 그 장소에다가 12시 반 교신 끝. 그 이후에는 우리 알파 배가 딱 나가면 해군도 어디 가십니까? 뭐 하십니까? 뭔 일 있는. 그러고 또 잊혀지는 거지. 왜 근무자 바뀌잖아. 아까도 보셨지만 진도 VTS에서도 우리는 AIS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검경 합수부에서도 우리는 초기부터 항적 다 가지고 있었다 주장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계속 항적을 새로 생성을 하죠. 그래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AIS에 기반한 항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표류하는 당시에 그때 교신 기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AIS가 중간중간에 꺼진다고 할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고장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근데 이중섭 선장 뭐라 그랬냐면 우리 AIS가 고장 났어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꺼져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유조선 보고 그게 뭐냐 네. 이런 질문을 던졌던 이유가 자기 AIS 기록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고장이 났거나. 근데 고장일 리가 없는 거죠. 네. 고장이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세월호의 전반적인 항적 거의 한 9시간인가 10시간인가 10시간여에 당하는 그 항행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AIS가 꺼졌다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고장으로 인한 거였다면 선장은 그 이전부터 우리 AIS가 문제다, 지금 큰일이다 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고장났다고 그러죠. VTS도 고장났다고 그러죠. 빨리 교신해가지고 우리 지금 AIS 고장났으니까 알아서 좀 잘 찾아와라, 뭐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맞다고 보는데, AIS가 꺼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전원이 나가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전원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의도적으로 끄거나. 그렇죠. 예. 그 경우밖에 지금 뭐 그렇죠. 할 수 없죠. 그쪽으로 이렇게 좀 갈 수밖에 없는, 추정이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각각이 다 다른 주장들. 근데 결국은 AIS를 임의로 끄지 않는 이상 꺼질 확률은 0%에 가깝다라는 것이 결론이 날 거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항적도가,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기록이 없는데 네. 뭘로 만드냐 이겁니다. 네. 그럼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해요. AIS 얘기만 하고 있고. 근데 항적도는 거의 다 복구가 됐어요. 36초를 빼면. 그럼 이건 도대체 뭘로 만든 거냐 이겁니다. 네. 그거를 배에서 신호를 발신 안 했는데. 그렇지.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세상에 내놓은 이 항적도들, 이것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상태다 이게. 그 저희가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제 취재를 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항적도를 설마 조작을 했겠냐. 그죠? 배는 뭐 하여튼 AIS 자동으로 이제 발신을 하는 거니까 설마 그것까지 조작하겠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적도는 100% 조작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전기 여객선이잖아.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그때 항적 기록을 저장을 하지 않아도, 기록하지 않아도 그 항로기 때문에 데이터를 딱 보면 대충 몇 시에 출발하면 어디까지 대충 이 시간이 올 거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항적 기록을 근거해서. 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특히나 지금은 더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사라진 교신 기록을, 발신도 되지 않은 기록을 복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니까 더 조작의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사라진 AIS에 대한 좀 두 가지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 침몰 과정에 3분 36초간 AIS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그리고 사고 수역으로 진입하기 이전, 하지만 뭐 사고 수역에 대한 정의도 지금 뭐 애매합니다만 네. 진도 앞바다에 이르기 이전, 그 이전 단계에서의 AIS가 또 이제 꺼지는 과정도 있죠. 근데
권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면 사고 진도 수역에 이르기 이전에 AIS가 꺼진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복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기 여객선이니까 그 이전에 계속적으로 그 항로를 다녀왔을 거니까. 복구가 아니라 그려넣. 그렇죠. 그 이전에 이제 운항 기록들을 보면 그려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른바 J자 커브라고 하는 그 한간에서는 그걸 보고 있으면 새누리당이 생각난다고 하는데 그 커브는 근데 그 이전에 항적 기록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그렇게 돌아 나갔을 리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저는 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VTS 교신 기록에서 AIS가 꺼져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북쪽으로 표류하는 구간. 네. 이 구간은 명백히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없는데 다 그려져 있어요. 침몰하기 전까지. 이게 누가 뭔가 저기 직접 보고 있었나? 이게 뭔가.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저는 믿을 것 같아요. 당시에 해경이 세월호를 계속 찍고 있잖아요. 헬리콥터에서. 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린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차라리 저는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AIS를 복구해가지고 내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하죠. AIS에 대한 진실을 저희가 한번 규명을 했습니다. 절대 임의로 끄지 않는 이상 꺼지기가 거의 어렵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한 여러 가지 정부의 발표, 예. 거기서 발표한 항적 기록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추가로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추가로 한번 그 밝혀내야 될 지점을 한번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AIS 기록 말고 네. 레이더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레이더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리고 진도 VT에서 운영하는 레이더가 5개가 있고 거기 사고 지역 일대를 다 레이더망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한 조사와 파악이 좀 필요한데 그 얘기를 좀 한번 진행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더 항적 이 얘기가 나온 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VTS가 설치가 되면서 자료가 2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배에서 발신하는 AIS 신호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레이더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총 5군데의 레이더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화면을 보시면 녹색 원 보이십니까? 녹색 원이 이제 서거차도입니다. 서거차도. 네. 그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는 섬이죠. 서거차도의 레이더망이 녹색 원이 존재를 하고 있고, 서거차도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제 사고 지점이 있습니다. 병풍도 동쪽 해상이죠.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포인트에서 분홍색 원 보이시죠? 분홍색 원에도 사고 지점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원에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과정에서 레이더가 3군데에서 이미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VTS에서 기본적으로 교통관제를 할 때 이용하는 자료에는 AIS만 있는 게 아니라 레이더망도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날씨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예식 선장 인터뷰를 보시면 기상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 파도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가시거리도 거의 한 5.5km 정도. 굉장히 멀리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그래서 이 레이더가, 이거랑 레이더망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기상 상태가 좋으니까 그만큼 레이더 신호가 잡힐 가능성이 훨씬 높고 깨끗하게 잡힌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 세월호에서 그 세월호의 항적 기록에 레이더 신호에 기반한 항적이 존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것에 이제 결정적인 이 자료가 됐던 것은 뭐냐? 진도 VTS에서 레이더 기반 항적도를 공개를 하죠. 그 언제 공개한 거죠? 4월 25일 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보셨지만 우리는 AIS 신호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적도를 내놨는데 그게 레이더 기반 항적도였던 겁니다. 저 사람들이 레이더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레이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러. 그리고 실제로 오마이뉴스 그 기사를 보시면 그 기자가 실제로 이제 그 진도 VTS 관계자에게 레이더 항적도 왜 없냐 질문을 합니다. 네. 아무런 대답이 없대요. 아예 근데 정작 공개한 거는 레이더 항적도를 네, 공개한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저 항적도가 이제 그 진도 VTS에서 관할 구역으로 진입한 이후에 8시 50분 11초까지의 항적도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 이유는 왜 없을까요?
그것도 지금 한국입니다. 네, 지금 진도 VTS에서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지금 왜 없느냐. 그 이후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돌아가겠죠 레이더는. 네, 레이더가 계속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도 돌아가고. 어차피 레이더가 없더라도 그때는 이미 뭐 헬기가 몇 대가 떠 있고. 그러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해경에서 운영하는 그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예. 초계기. 거기에도 이미 다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위성 자료까지 존재를 하는 조건에서 사고 당시에 어떤 그 사고 이후에 표류하는 과정에 대해서 굳이 AIS가 없더라 해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안 해요, 정부에서. 아니 그러면 저기 그 진도 VT에서 공개한 그 레이더 항적 네. 이것이 딱 공개한 그 시간대가 사고 발생 2분 후네요. 2분 후 그렇죠. 한 거네요. 그 항적도를 보시면 네. 정부에서 발표한 항적도 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2차 턴에서 맨 아랫 부분에 정도에 예. 내려와 있는. 근데 그게 항적도라면은 쭉 이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지금은 한 지점만 딱 공개를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아까 이제 이 전화면 보시면 예. 네, 그래서 점점 보이시죠? 저게 이제 진도 VTS에서 공개한 레이더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저게 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가 5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점이 저렇게 띄엄띄엄 박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해서 이렇게 찍어서 공개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생각하고 저기서 있습니다. 공개한 레이더 항적을 항적에 근거해 보면 네. 세월호 그 항적 지금 공개된 AS 기록으로 공개된 항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유사한 지점이 있는데 유사하죠. 기본적으로 항적 자체 큰 그림에서는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저 마지막 끊긴 지점 8시 50분 저 포인트에서 예. 자세하지 않잖아요. 지금. 자세하지 않죠.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또는 실제로 제2차 턴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기자가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5대의 레이더가 돌아가고 네. 또 사고 지점하고 겹치는 지점이 3개의 레이더가 최소 되는 3개. 거죠. 네. 그러면 그 기록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 사고 지역 진도 앞바다에서의 배의 항적은 충분히 그려낼 수 있겠네. 그렇죠. 예. 그거가 이제 공개가 돼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레이더 자료가 존재하고 레이더 항적을 통해서 세월호의 항적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 레이더 기록은 어떻게 저장되고 보관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잠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저게 이제 VTS 화면입니다. 진도 VTS 센터에서 공개한. 네. 그 맨 왼쪽 보시면 이제 저 네모 박스 제가 이제 파란색 이렇게 네모를 쳐놓은 저게 이제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타겟을 딱 찍으면 왼쪽에 이제 팝업 창이 하나 뜨죠. 저기서 네. 이제 각종 정보들이 뜹니다. 뭐 배 위치라든지 속도. 근데 저기 화면에는 다 0으로 돼 있어요. 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다 0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 구성을 좀 보시면 왼쪽에 이제 시간이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날짜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장비를 납품한 회사의 로고 노르컨트롤 V트랙이라는 장비의 이름이 보이시죠? 네. 예, 이제 저 장비 업체가 어떤 업체냐, 노르웨이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저기 독점 업체인데 그 VTS 이 장비를 진도 VTS에 납품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VTS 기지가 한 10몇 개가 존재를 합니다. 10몇 개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울산하고 부산 요 두 군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노르컨트롤사에서 이 회사 제품이라고? 네,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의하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AIS 신호와 그 다음에 레이더에서 나오는 자료 이런 자료들이 그 이제 VTS 장비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취합이 돼서 기록이 되겠죠. 이 기록되는 그 포맷은 기본적으로 이 업체 자체가 세계적으로 한 이 VTS 납품하는데 세계적으로 30% 정도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독점 업체이기 때문에 굳이 그 포맷 자체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어떤 업계 보안상으로 굉장히 영업 기밀이 되겠죠. 영업 기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더 그 신호라든지 AS 신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이제 노르컨트롤사와 한겨레 TV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저 기본적으로 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 기본 데이터 포맷 그래서 원본 소스 파일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실제로 요거는 조작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월호 항적을 복구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니냐. 그래서 나머지 자료들 이를테면은 뭐 지금 공개되어 있는 AIS 데이터 또는 이제 다 숫자로 텍스트 파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숫자 바꿔버리면 조작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원본 소스 파일, 이 소스 파일 자체는 기본 이제 저장되는 그 방식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해내는 것이 사실은 세월호의 이 침몰 과정, 즉 항적도를 온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조특위에서 그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시간대, 사고 시간대를 포함한 나머지 시간대에 레이더 기록을 제출해라. 이런 요구와 더불어서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원본 소스 이거를 동시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교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 기록에 대한 증거 보전을 우리 유가족들이 신청을 했어요. 지금 국조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자료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항적이 사실 진상을 규명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구되지 않고 지금 무슨 사고의 침몰 원인이 뭐냐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이제 그 보도는 이제 다 보셨겠지만 정부의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AIS 기록 있다 없다 뭐 교신이 끊겼다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레이더 기록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냐 기록을. 그래서 이거는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레이더 항적에 뭔가 공개되기 어려운 어떤 자료까지 다 밝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뭐 이를테면 최초에 VTS 교신 기록 왜 공개 안 하느냐라고 막 추궁을 하니까 정부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실제로 공개했는데 개인정보 뭐가 있습니까? 뭐 둘라에스 뭐 이런 게 개인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뭔가 레이더 기록상에 감춰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레이더 항적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회피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저기 레이더 기록을 반드시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하고 공개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인을 규명하는 데서 항적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근데 이 항적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째가 선박이 자체적으로 발신하는 AIS 신호가 있고, 둘째로는 이제 관제 BTS나 여기에서 이제 발신하는 레이더 자료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선박 선원들과 BTS 간의 교신 기록,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야지 세월호의 전체 항적을, 그리고 4월 16일에 세월호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이다.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예.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세월호 항적 기록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장의 진실이 뭔지 이런 것들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또 그동안 이 드러나지 않았던, 또 부각되지 않았던 레이더 기록이 이 사건의 그 기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또 자료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정원 PIS 시험방송 두 번째 시간에서 세월호 항적 기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를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험 방송 두 번째로 좀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 정규 방송으로 국민정보원 PIS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집중 분석 한 주제씩 또 깊이 있게 또 분석하고 파헤쳐보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카이스트 곽동기 박사님, 김성훈 상임연구원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계속 파헤치고 있죠? 세월호 사건. 그렇죠. 이제 사실 국정조사가 예.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실 더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항적뿐만 아니라 뭐 교신 기록 조작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같이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주제를 좀 저희가 잡아서 또 다양한 그 각계 전문가들 또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주권방송 홈페이지에 국민정보원 그 제보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심선언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 게시판을 통해서 또 제보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확보한 자료들을 이 게시판으로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뭐 다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국정조사 특위 자체만으로는 진실을 파헤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가 잘 될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취재하고 조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합쳐져서 세월호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험 방송 이게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 정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 저 2학년 4반 한정모 아빠고요. 네, 우리 애도 네, 저보다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도 대부분이 유가족들이시고요. 우리가 항시 말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안전한 나라 정말 할 수 있을까 제가 항시 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한테 힘을 달라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법 제정 가능하겠습니까? 진상규명 가능하겠습니까? 안전한 나라 가능하겠습니까? 책임자 처벌은 정말로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의 처벌이 안 되면 평생 멍으로 남고 평생 정말로 자식을 갖다가 보낸 것도 억울한데 다 속병으로 죽을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